준민이 도와준 김에 주제 한 가지만 더 도와줄게요. 마찰력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자, 우리 일반적인 일 개념은 어떻게 하지? 1학기 때 주로 시험 봤지. 일은 어떻게 구하지? 일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다 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엄밀하게 보면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세타의 각을 이룰 때가 있어. 이런 각을 이루게 되면 일이 어떻게 돼 버리죠? 일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자, 여기 마찰 어떤 면이 있어. 마찰이 없는 면이 있고 여기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수평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루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준다라고 해요. 이때 힘을 두 성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평 성분의 힘과 연직한 방향, 즉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얘는 F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F 사인 세타라는 힘이 될 거야. 이때 이 힘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기 때문에 1이 0이야. 그리고 수평 방향의 1만 1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때 1의 크기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요게 가장 일반적인 일의 정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찰에 대한 일을 한번 보자. 마찰력이 작용할 때 일을 보자. 마찰력을 F, 스몰 f다 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물체가 미끄러지는 동안에 나타나는 마찰력은 어떻게?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이때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는 마찰력이 나타나겠지. 우리 여러 가지 힘의 종류에서 했었어. 운동 마찰력이 나타났대.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중력이 나타나고 윗방향에 수직항력이 있을 때, 만약에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면 이때 마찰력은 뒷방향의 마찰력으로 나타나게 된대. 오케이? 이걸 F라고 하는데 이 마찰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뮤 곱하기 N이라고 해. 이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직항력의 크기가 중력과 같아지겠지. 중력과 같아져서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뮤 곱하기 mg라는 값이 돼버렸어. 특히 이 마찰 계수는 뮤 k라고 해서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해. 그러면 빗면에서의 마찰력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빗면에서의 마찰력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빗면 세타가 있어. 물체는 이 위치에서 있고, 자, 요만큼을 이동하게 될 거야. 현재 높이는 h라고 하자. y라고 할까? 여기는 x라고 해볼게. 변의 길이는 s야. 이때 이 물체가 내려오는 임의 위치에서 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지. mg가 돼. 오케이? 자, 이때 이 물체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힘의 분해를 다음과 같이 해줘야 돼. 빗면의 나란한 방향과 빗면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때 이 분해되는 값을 보면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되겠지. 그래?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인데 동의각이잖아, 그치?
직각이고 직각이지? 얘가 세타가 되지. 그럼 내려오려는 힘은 얼마가 되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야. 그리고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난대. 이때 수직 항력이 이쪽 방향에 n이라는 수직 항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때 두 힘의 크기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n-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합이 0이지. 따라서 수직 항력의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된 거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마찰력은 얼마가 될까? 운동 마찰력 뮤 k 곱하기 n이 돼 버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지? 뮤 k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마찰력이야. 그럼 마찰력에 대한 1을 계산해 볼까? 마찰력에 대한 1, 빗면에서의 마찰력에 대한 1은 F 곱하기 이동거리 S야. 그리고 에너지는 사실 감소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뭘 써야 돼? 마이너스 써주는 게 맞아. 여기 미안해. 마찰력이 한 1은 여기 같은 경우에 F 곱하기 S 곱하기 얼마? 코사인 둘 운동 방향과 이 방향 얼마가 차이 나지? 180이 돼버리지. 코사인 180이 돼버려. 코사인 180도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s가 되거든. 근데 요 코사인 세타하고 얘하고는 다른 값이야. 오케이? 자체가 다른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줄게. 자,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래. 그렇다면 마이너스 뮤 k 곱하기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야.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가 되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지, 대은아? 주민아, 얼마가 되지? 지민아, 얼마지? S 코사인 세타? 가인아, 얼마 되지? 서은아, 얼마야? S 코사인 세타? 여기가 S야. 그럼 얼마야? X가 되잖아. 마이너스 뮤 K mg X가 됐대. 이거를 왜 해줬냐면 이래서 해줬어. 준민이 실험 장치를 보면 틀림없이 빗면을 했어? 아니면 움직이는 걸 했어? 빗면 했었다? 에이. 그렇지. 이렇게 나타난 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우리 마찰이 보통 경로에 의존해서 마찰력이 한 일이 달라지거든. 근데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볼게. 이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왔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네, 그지? 경사가 계속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여기 아주 작은 빗면을 잘라보는 거야. 여긴 델타 X, 얘는 델타 Y가 돼버려. 오케이? 그러면 아주 짧은 I를 살펴보면 그냥 빗면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델타 X, 얘가 델타 Y, 얘는 델타 S야. 세타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아.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려는 힘이 있고 이렇게 있고 마찰계수 뮤라고 해. 그렇다면 저거하고 똑같은 계산해서 이 영역을 내려온 델타 W는 얼마지? 이 영역을 내려온 델타 W는 얼마야? 1이? 마이너스 뮤 K 곱하기 mg 곱하기
델타 x가 되네. 그렇다면 경사가 다르든 뭐 하든 간에 경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값으로 잘라봐봐. 이 전체 길이를 뭐라고 할까?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응? X변의 길이 L이라고 하면 W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델타 W가 되지. 맞아? 시그마 델타 W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뮤 K 곱하기 mg 곱하기 일정하니까 시그마 델타 X야. 작은 X를 다 합쳤대.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뮤 K mg L이라는 값이 돼버려. 그러면 주민이 실험에서 만약에 그냥 빗면이라고 할게. 제가 경사각도를 이렇게도 세우고 이렇게도 세우고 이렇게도 세웠대. 여러 가지로 세워봤대. 이렇게 세웠을 때 같은 경사만큼을 진행하는데 x변의 길이가 달라지지. 오케이? 그럼 각도가 줄어들게 되면 마찰력이 이 길이와 관계하지, 수평거리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각도가 60도 이하에서 그 높이까지 못 올라갔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 근데 이걸 질문하실지도 몰라. 너가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험했다고 하자. 근데 2.5m보다 조금 아래에서 물체를 놨대. 어떤 운동을 하게 되지? 이 높이에 따른 실험을 네가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것까지 물어보실 수 있어. 만약에 너가 여기보다 원래 여기서 놨어야 되는데 여기보다 조금 아래에서 놨대. 그럼 이 쇠구슬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실 수도 있어. 조금 아래에서 놓으면 원동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떨어져? 그지 같은 새끼. 그러니까 슈한다고 하지 쌤들이. 나누게 되면 꼭 이 높이가 2.5얼이 돼야지만 여기 돌아서 원운동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못하면요, 쇠구슬이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궤도 이탈해서 포물선 운동을 해. 알겠어? 그럼 틀림없이 실험에 오차가 있었다고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만약에 그보다 조금 높이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부족하게 출발시켰다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러면 올라가는 궤도,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는 못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궤도를 이탈해서 포물선 운동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돼. 오케이? 이해해? 그래서 원의 절반을 지나간 높이에서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원의 윗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이해해?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실 수도 있어. 또는 떨어졌습니다 아니고 떨어질 걸로 예측합니다. 응? 알겠어? 원동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필요한 속도가 얼마가 돼? 루트 5g 얼이 되거든. 여기 가면 이 속도는 루트 2g 얼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 물리쌤이 진산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물어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너의 숙련도를 보기 위해서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확인해. 실제 안 했거든. 내가 볼 때 뻥이거든. 야 그냥 한 것처럼 하자. 이거 뭐 2.5월이라니까 그냥 2.5월로 해서 그냥 내지 뭐.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기 것도 질문할 거. 가인이 너 면접 잡혀 있지? 목요일인가? 가인이의 자소서는 뭘까요? 물리 내용 있니?
하나도 없어? 화학하고 생명은 뭐 준비가 됐나 볼까? 저 목요일날 면접 선생님 부르는데 응? 목요일 면접 선생님 안 해. 면접 최소만 잡으라 그랬어. 귀찮아서. 가인이가 성이 뭘까요? 직선의 곡률 측정을 어떻게 해? 어, 한점 잡고 어. 그래서 그 점 지나는 거이 직선이라며. 네. 직선인데 곡률이 있어. 곡률 무한대 아니야? 그니까요. 근데 무한분의 1이라서 그냥 곡선은? 곡선 위에 세점 잡아서 사각형 회전선 잡고 변 길이 0 극한까지 찾는 다음에 거기에 반지를 원의 문제를 들어가서 선생님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대학교 1학년 애들 실험 과정에 구의 곡률 반지름 구하는 실험이 있거든. 구의 곡률 반지름 구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 예를 들어서 이게 구면이 있다라고 하자. 구면이 있는데 구면상에 임의의 세 점을 잡아. 세 점을 잡아갖고 얘는 정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정중앙에 구의 중심에 나사를 박아. 그러면 기준을 잡아놓으면 얘 나사를 박아서 올라간 높이만큼을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구면이 있고 현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삼각형이면 이 길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지? 삼각 요거를 잡으면 요 길이를 알 수 있단 말이야.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얼이 되겠지? 요거는 얼마가 되니? 얼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이걸 알고 있잖아. 그래갖고 요거 식을 이용해 갖고 구했던 적이 있어. 라틴 방지는 뭐야? 피보나치 수열? 와, 먹잇감 되게 많구나. 그 자연의 수열이라는 피보나치 수열까지? 식물에 잎 나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이지. 꽃잎 나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이고 막 이렇다는데. 염화은. 염화은이 자외선의 변색이 돼? 염화은이 원래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인데 자외선 좀 무슨 색이 돼? 자외선 받으면 화학결합이 끊어져가지고 원래 은으로 돌아가서 은 때문에 자외선은 어떤 작용을 하지? 복사선 세 종류가 있단 말이야. 어떤 거 있어? 복사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단 말이야. 이때 적외선은 무슨 작용하지? 열작용하고 자외선은 화학작용을 해서 얘가 아마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결합거리를 떨어뜨려 주나 봐. 염화원이면 앙금 생성 물질인데, 그치? 끊어서 뭐하게? 끊어서 뭐하게? 끊어서 원자 다시 돌아가는 은 때문에 꺼놓게. 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우리가 자외선 필름이 없거든. 자외선 필름이 있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을 찾는 것도 재밌겠구나.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재미난 게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필름 만들 때는 뭘 쓰지? 필름의 재료 뒷면에 브로민화 은을 쓰거든. 걔는 일반적인 가시광선에 의해서도
결합이 끊어져. 그래서 사진 필름에 많이 쓰고 있어. 브로미만. 그래서 플로가 이거를 할로젠 화물이라고 하지. 할로젠 은 화물들이 되게 이렇게 빛에 있어 분해가 되나 보다. 와, 신기하구나. 갑자기 생각난 게 이게 생각난다. 요즘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는 만들 때 기존에는 똑같이 필름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을 썼어. 그래서 이 물질을 POR이라고 불러. 포토레지스터라고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거든. 그런데 옛날에 반도체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선폭이 어떻게 돼? 짧아진단 말이야. 선이 더 가늘어져야 돼. 선생님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최소 선폭이 5마이크로미터였어. 요즘은 나노미터 공정이잖아. 나노미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뭘 많이 썼냐면 G라인이라 그래갖고 녹색 파장을 썼어. 녹색 파장은 약 500 몇십 나노미터 정도가 돼. 500 몇십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런 물질을 썼거든. 근데 해상도라는 게 있어. 선명하게 뽑기 위해서 해상도인데, 요 해상도는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얘는 레일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레일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해상도에 얘를 식별할 수 있는 각도의 사인 값 또는 세타 값은 A분의, A는 구멍의 크기야. 빛이 나오는 구멍의 크기, A분의 1.22 람다라는 값을 쓰게 돼. 동그란 원형 구멍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구멍에 의해서 식별이 되는 레일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선폭을 작게 해주면 각도도 어떻게 해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럼 빛의 파장도 작아져야 되거든. 근데 빛의 파장을 작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갖고 얘네들을,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16 메가디램. 무지 옛날 거다, 그지? 16 메가디램에서 256 메가디램 정도까지가 이 빛을 썼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뭘 써? 빛 파장이 더 짧아져야 되니까 뭘 써야 되니? 요즘은 자외선을 쓸 수밖에 없어. 요즘은 자외선을 쓸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아까 포토레지스터라는 물질에 염화음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참고로 과학 선생님들이 주저리 여기서 보는 게 많아갖고 이것도 연관이 있다. 반도체에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네가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고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왜 했냐가 중요하니까. 뭘 더 탐구하고 싶어? 물질의 특성? 이런 특성 이용해서 어디다 이용할지를 찾아봐야지. 이것만 쓰면 뭐해? 원리만 알아보고 쓰임새도 알아봐야지. 파장에 따른 광합성량 비교. 와, 좋은 얘기했다. 응? 어느 파장에 가장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빨간색이랑 파란색. 내가 왜 그런지 얘기해줬지. RGB, 빛의 삼원색의 효과가 있단 말이야. 생물 선생님들은 그걸 생물로 보는데 이런 내용을 물리 선생님들은 물리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세 가지 원자 요소는 RGB가 있지. RGB가 있는데 식물이 녹색인 이유가 바로 이 파장을 이용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또 얘기했어.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어때? 색깔이 점점점 변하고 있어. 광합성 색소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얕은 바다에는 엽록소밖에 없어. 엽록소라고 하지. 근데 뭐 그것도 엽록소 A, B, AC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복잡하니까 한번 자료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사는 조류들은
갈조류라는데 갈조소를 갖고 있어. 중간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아이가 홍조소를 갖고 있어. 얘는 김 같은 녀석인데 색깔이 뿔긋뿔긋해. 검은틱틱 뿔긋. 김도 오래된 김 보면 뻘겋잖아. 김밥 한참 동안 안 먹고 이렇게 보면 색깔이 어떻게 돼 있니? 밥이 약간 붉게 물들어 있지. 홍조소가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은 어떤 파장을 이용할까? 빨가니까? 빨간색에? 그러니까 뭐야?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이용하는데 얘네들이 에너지가 커. 파장이 짧을수록 빛이 갖는 에너지가 커서 투과가 더 많이 돼. 투과가 더 많이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것. 요 관계까지 다 기억해둬야 돼. 왜 이 얘기해 주냐면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는 선생님들이 구닥다리 옛날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교과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였어. 바다 깊이, 녹조류. 누가 있어? 대표적인 것? 누가 있니? 녹조류의 대표적인 것? 파래, 청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중간에 갈조류가 있어.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그리고 얘는 홍조류야. 홍조류는 김, 오목가사리, 풀가사리, 해인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이 기억이 소록소록 나.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주로 빨간색 빛을 이용하게 되고 더 깊은 쪽 아이들은 주로 청색이나 녹색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깊이 사는 그 환경에 따라서 광합성 색소를 달리했다는 것. 얘네들은 오히려 얕은 바다에서는 못 살아.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검정말은 그렇게 반응했다면 아마도 뭘 것 같니? 엽록체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나 보다. pH가 뭐야? pH. pH요? 이준민 학생, pH가 뭐죠? 그렇지. 얘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로그를 취해서 구한 값이야. 그래서 화학책 찾아보면 pH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 나와 있어. pH는 0에서 14까지 변해. 그래서 pH 7이 중심값인데 중성이고, 숫자가 7보다 커지면 염기성을 띠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을 띠게 돼 있어. pH 어떻게 측정했지? 넣는 양 아니 그게 아니고 pH를 네가 어떻게 측정했어? pH가 온지에 뭔지 어떻게 알았어? 양 많이 넣으면 오! pH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 6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온 줄 알아? 이 학생 문제가 많네. pH를 측정할 때 만능 시험지라는 게 있어. 한번 집에 가서 찾아야 돼. pH 측정. 그리고 pH는 농도가 아니야. 수소 이온 농도 지수야. 로그 취했다 그랬잖아. 응? 그래서 얘는 만능 시험지가 있어. pH 그걸 뭐라고 하지? pH 미터라고 하나? 아니면 아예 장치를 넣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 학교에 있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실험했으면 그 장치를 얘기하면 돼. 안 그러면 시험지가 있거든. pH 이름을 까먹었다. 쭉 찢어갖고 액체에다 담궈. 그럼 변색이 돼. 변색이 되면 안 말려도 되겠다. 변색시킨 걸 꺼내다가 그 시험지 케이스에 보면
시험지 케이스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무지개색처럼 색깔이 빙글빙글 돌아가. 거기다가 색깔을 맞춰갖고 같은 색 찾으면 그게 pH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 쓸 수도 있고 아니면 pH 미터 해갖고 그냥 직접 찔러갖고선 pH 측정한 장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봐야 돼. 중금속에 해줄이 알긴산? 알긴산 하니까 또 그것도 생각나네. 5호. 알긴산 나트륨 갖고서는 물막 만들어 갖고 그 먹는 물 캡슐에다 넣는 거 얘기 있었지. 중금속 대신에 염화구리 수용액 쓴 거야? 황산나트륨을 이용한 이유가 뭐지? 황화나트륨이야? 황산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앙금이 생겨? 황산이랑 구리랑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데? 그럼 집에 가서 찾아야 되겠다. 실험 잘 될 리가 없는데? 봐봐. 너가 쓴 게 지금 뭐가 했지? 쓴 게 염화구리지. 얘는 모두 이온화하면 CU2 플러스, ECl 마이너스, ENA 플러스, SO4 E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얘네들은 서로 자리 바꿈 해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이걸? 아니 화학 반응인데 얘와 얘가 반응하고 얘가 얘 반응하는 거야. 복분해라고 불러. 근데 그냥 이온 결합인데 복분해가 돼 버리는데 CuSO4 그 다음에 NaCl이 되는데 얘 물에 녹는 물질이야. 얘도 물에 녹아. 황산구리. 무수 황산구리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황산구리는 흰색의 분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통 물과 붙어 있거든. 물과 살짝 결합이 돼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해? 수화물이라고 해. 그 수화물이 된 상태, 물이 약간 결합된 상태들은 청색을 띠잖아. 에그몬이나 어떡하니? 내용 자체가 틀렸네. 정확히 뭘로 했는지 기억 안 나? 응? 근데 그 물을 다 증발시켜서 문제가 없어. 물을 증발시켜도 뭐 소금하고 황산구리 얻는 건데 앙금량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안 해봤지. 구리가 주로 황화물하고 반응하는데 황화물이 액체로 된 게 있나? 이거는 너가 원석쌤하고 긴급 상의를 해야 되겠다. 원석쌤한테 톡 한번 보내갖고 요 내용으로 썼는데 물리쌤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답변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너가 그래야지 이 실험을 할 때 이걸로 쓴 줄 알았는데 다른 걸 썼습니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원석쌤하고 이 반응을 염화구리에 검출할 수 있는 반응을 한번 상의를 해봐. 이 물질을 얘는 안 돼. 누구를 써야 될지 한번 상의를 해봐. 응? 오늘 밤에 카톡을 드려봐 원석쌤한테.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구리 이온을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을 한번 찾아봐야 돼. 잠깐만. 오우씨, 너무 복잡한 물질인데? 화학 센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더 복잡한데요? 간단한 물질이 없나? 로다민 유도체. 구리온 측정하는 시험지가 있는데, 구리온을 검출하는 시험지가 있었는데, 보통 좀 복잡한 화합물을 이용한다. 구리온 검출할 때 액체로 특별히 있는 상태가, 액체로 있는 물질이 별로 없나 봐. 요거는, 이 물질은 화학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핑계는 그렇게 돼야 될 거야. 자소서 쓰는 과정까지는 몇 학년 때 했다고 할 거야? 안 올라가 있지. 2학년 뭐 1학기 때 했었는데, 2학년 초에 했었는데, 자소서 쓰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했더니 그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물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구리 이온을 검출하는 특별한 액체 물질이 없어서 이걸로 알고 있으면, 어릴 때는 이제 화합물 이름 복잡해서 이렇게 써서 제출했었는데, 2학년 때 선생님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더니 그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었다고, 황산나트륨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오늘 밤에 이따 집에 가면서 차에서 원선생님한테 카톡을 남겨줘. 그럼 원선생님이 새벽까지 어떻게 찾아갖고 해주실 거야. 응? 선생님도 구리이온 검출하는 거는 그냥 황화물 갖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황화구리가 검은색 앙금이 생긴가 그럴 거야. 그래서 황화물을 쓸 수 있는, 뭐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한번 상의 꼭 드려봐. 그래서 그거는 실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고. 또 자기 자소서. 대은이는 오늘 얼마나 개똥같이 했는지 볼까? 대은이의 일기. 하루가 뭐 같았다. 그치 대은아? 하루가 힘들었지? 그러게 진작하지 이 녀석아. 이대은. 대은이 이씨 아니야? 김씨야? 김대은. 선형회귀가 뭐야? 응? 함수야? 큰 소리에만 안 들려. 선형이 뭔데? 1차 함수만 선형이야? 2차 함수는?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 몰라? 근데 왜 막 썼어? 직선이라고? 어? 좀 찾아봐 네가. 선형과 비선형. 어? 선형 비선형. 왜 팬티를 그래프로 그리고 지랄이야? 팬티 그래프? 자, 정전기가 뭐지? 정전기가 뭐야? 지민아, 정전기가 뭐지? 마찰 전기가 정전기야. 한번 마찰에서 생긴 전기는 보통 부도체에서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정전기라고 해. 금속 탐지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실험 과정 다 설명해야 돼. 참고로 키워 때문에 안 했네 뭐. 수박씨가 있었어. 검색 노란색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어떻게 보여? 공시 안에 흰색 지금 차 있고 노란색 안에 비어 있어. 뭐가 비어 있어? 알 속이 비어 있다고? 씨 속이? 그 노란 씨는 그럼 심어도 안 나는 거야? 아하, 덜 익은 수박씨를 봤구나. 익은 거. 왜 아무것도 없을까? 그 수박씨 속에 하얀 거의 정체가 뭐냐? 배와 양분? 배젖이라고 하지 않니? 배젖? 배젖의 핵상수가 얼마야? 염색체수? C의 염색체는 얼마야? 배의 염색체? 자,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 배젖의 염색체. 지금 속이 빈 아이는 아마 배젖이 없었을 것 같아. 양분을 축적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중복 수정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나라면 중복 수정 물어봐. 중복 수정에 대해서. 배와 배젖 만들 때.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노란 애는 발화하지 않을 텐데? 발화했어?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발화하는 동안에 필요한 양분이 없어서, 배젖이 없어서. 염색체 수까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좀 달라. 배젖을 갖는 아이들이 있고 떡잎을 갖는 아이들도 있어. 떡잎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아이들이 되게 콩과 식물들. 걔네들은 배젖이 아니고 떡잎이 생겨. 그 배젖으로 번식한 녀석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무배유종자, 유배유종자라고 하거든. 무배유종자는 떡잎이 있는 애들, 배젖이 없는 애들. 배유가 배젖이야. 유배유종자는 떡잎이 있는 애들.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 무배유야? 그럼 떡잎이 나왔어? 이렇게 딱 벌어졌네, 자랄 때. 그럼 떡잎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떡잎은 염색체 수가 내 몸의 일부니까 2N이야. 그래서 무배유 종자인지 유배유 종자인지 확인하고 종자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다른 걸로 실험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수박이 떡잎이구나.
지금 쌍떡잎 식물이라고 썼니? 수박이 속시 식물이고 중복 수종 나와 있네. 무배유 종자니까 얘는 떡잎을 갖고 있단 말이야. 떡잎. 그래서 떡잎이 양분을 공급해줘. 얘는 떡잎이니까 쌍떡잎 식물이겠구나. 쌍떡잎도 관찰했구나. 무배유 종자 맞네. 확인 다 해야 돼 그거. 중복 수종까지 다 썼으니까. 중복 수종은 어떻게 나는 수중이지? 난세포와 극핵이 각각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난세포는 하나의 정액과 결합하고 극핵이 몇 개가 있어? 극핵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정액과 결합하면 3N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식물의 종자 형성 과정도 생각해야 되겠다. 종자가 아니고 난세포 형성 과정도 생각해야 되겠다. 응? 공부할 게 많네. 그걸 다 봐야 돼. 두부 해열 시트. 별 개똥 같은 걸 다 했네. 먹을 두부도 없는데. 이거 특징은 뭐야? 두부가 해열을 시켜줘? 왜 해열돼? 그럼 물 발로 놔도 되잖아. 비열이 높으면 열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 몸에서 열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두부에 물을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쓰지 왜 두부를 써? 먹을 두부도 없는데. 왜 그랬대? 네가 한 거야? 안 했지? 직접 탐구한 거야? 왜 안 됐는지 네가 다 찾아놔야 돼. 두부에 물 쓰고 물 쓰고 쓰지 왜?